엄청난 스캔들이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 많은데 그 자체가 막장 드라마예요. 최근에 와서 좀 알려지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숨어있는 이야기인데, 세종의 며느리 잔혹사라 할까요? 이 세종의 며느리들이 상당히 시련을 당합니다. 세종이 며느리 무려 4명이나 쫓아내는 악역까지 담당을 해요. 왜 이렇게 며느리는 가혹하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조선의 왕 읽어드립니다 해서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국가죠. 유교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후계자는 적장자가 후계를 잇는다. 적장자로 하여금 왕위를 승계하도록 했는데 정작 4번째 왕 세종까지는 적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종이 최초로 적장자 출신 왕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종은 특히나 이 아버지 세종의 학문적인 능력 잘 닮았고, 거기다가 이제 효심도 뛰어났고, 실록의 기록에 보면 유계, 천문, 역상, 성률, 음운 다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능통했던,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전과목 올레이 플러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문종은 바로 8살에 세자로 책봉되어 가지고 37세에 왕이 되기 전까지 29년을 세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자의 자리를 지키면 엄청 준비를 했다는 거죠. 앞에 세종은 불과 2달 정도 세자 수업을 받은 데 비하면 정말 그야말로 준비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종의 초상화는 안타깝게 남아있지 않지만 실록 기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국에 온 사신이 세자를 칭찬하며 연료실 기술에도 얼굴이 아름답고 수염이 매우 길어 체격도 좋고 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기록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종을 위해서 세종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세종 때 처음으로 세자의 거처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경복궁 가시면 자선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세자가 거처했던 건물. 우리 궁궐에서 세자 건물은 동쪽에 위치해요. 하늘의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세자를 동궁마마라 그러고 봄춘자를 써서 춘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속 비서실 기구인 첨사원, 세자 시절부터 미리 왕 수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왕만 할 수 있는 남면, 원래는 왕이 남쪽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세자도 왕처럼 남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줬고, 또 이제 신하들도 왕에게 하는 것처럼 세자에게도 사배를 올리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항상 조선시대 이 세자가 크게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보통 4개가 있습니다. 세자로 책봉되는 책례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요거 약간 순서는 조금 엇갈리는데 성균관에 이제 입학하는 입학례가 있고요. 요즘에 성인식에 해당하는 관례가 있고, 그리고 혼인을 하는 혼례까지 세자가 이제 거치는 4가지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문종은 8살에 세자 책례를 거친 후에 14살에 이제 혼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주목되는 게 우리 세종이 상당히 신경을 써요. 세자빈을 거쳐 왕비가 될 인물이니까 국모가 훌륭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은 훌륭한 업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왕비인 소원왕후 심씨의 역할이 정말 훌륭했다. 소원왕후 심씨 같은 세종의 왕비는 그야말로 내조의 여왕이라고도 불려도 좋을 만큼 세종을 정말 잘 보필했어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으니까 며느리도 내가 잘 골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간택된 세자빈이 김오문이라는 인물의 딸 김씨가 세자빈으로 뽑혔고, 세종은 휘빈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해서 희빈 김씨라고 부르는 바로 그 첫 번째 세자빈 이야기입니다. 세종이 며느리를 맞았고 처음으로 이제 시아버지가 되는 순간인데, 문제는 문종이 이 세자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자꾸 만나야 정드는 거지,
그런데 문종과 혼인할 즈음에 이 김씨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그 상중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세자빈이 1년 반 동안 합방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정도 식는 이런 상황에서 세자빈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요. 그때는 어디 검색도 안 되고 이러니까 세자빈의 시녀 호처라는 시녀에게 부부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것도 좀 알아와 봐라. 이제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세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을 태워서 그 잿가루를 먹이면 세자가 세자빈을 좋아하게 될 거다.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냐 하면 뱀이 암수가 만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에다가 발라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세자의 마음이 돌았을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압승술이라고 합니다. 민간의 이런 좀 나쁜 기운을 이제 억누른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쟁취하는 미신 같은 거죠. 희빈 김씨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첫 번째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문종은 효동과 덕금과 같은 궁녀들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궁녀들 신발 몰래 훔쳐서 태우는 건 쉽겠죠. 그래서 이 효동이와 덕금이의 신발을 몰래 훔쳐서 태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자에게 먹이지는 못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궁궐에서도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세자빈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막 소문이 퍼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나무 심씨가 세자가 거처하는 궁에 측근 상궁을 보내요. 상황을 파악하는 뭐 일종의 그 뭐 첩본이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걸린 거죠. 희빈 김씨가 이렇게 엽기적인 생각을 벌였다. 세종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 이 세종의 입장에서는 미신적인 이야기 믿고 엽기적인 생각을 벌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분노하면서 희빈 김씨를 바로 폐위시킵니다. 근데 사실 조선 왕조는 첫 번째 이 세자빈부터 사고를 쳤어요. 전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태조의 막내 아들 우리 방석 알죠? 방석. 유씨라는 세자빈이 있었는데 내시와 스캔들이 일어나서 폐출된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세자빈을 배출하면서 강한 그 분노도 이제 표시해요.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이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 본보기가 되는 규범이 되어 만세의 큰 복조를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지금 김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어 해도 못 되었는데 그 꾀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와 같으니 이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 라면서 세자빈을 폐출하는 교서를 내리고 세자빈에게 이런 비법을 알려줬던 시녀 호초는 차명에 처합니다. 그래서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빈으로 들어왔던 희빈 김씨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서 두 번째 며느리를 간택을 할 때는 세종이 좀 더 고심했던 기록이 실록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때 좀 주목되는 것은 외모에 좀 더 신경을 써라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도 문종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외모도 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록 기록을 보면 가문과 부덕은 본래부터 중요하나 혹 용모가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안 될 것이다 이런 그 발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하들도 근데 반대를 해요. 이 세종께서 또 이렇게 또 대응을 해요. 이 덕이라는 게 어떻게 잠깐 봐가지고 알겠느냐. 이 외모도 상당히 고려를 해봐라. 또 이렇게 이제 뭐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는 가문 부덕 이외에 외모 점수가 좀 높아졌고 그래서 세종이 고심 끝에 뽑은 두 번째 세자빈이 순빈 봉씨였어요. 세종은 순빈 봉씨가 이제 들어오게 되자 직접 선물을 내려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열려전이라는 책. 그 정말 남편을 위해 희생한 그런 18 이야기를 꼭 읽으면서 남편을 잘 모시는 며느리가 되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열려전 받자마자 순빈봉 씨가 그 책을 확 집어 던져가지고 버려요. 나 이거 글도 모르는데 나 이런 거 왜 주시냐고. 이게 이제 세종의 귀에까지 이제 들려갔지만 그렇게 크게 혼내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또 여성들이
특별하게 글을 뭐 꼭 읽는 경우는 또 없었기 때문에 글은 뭐 안 배워도 조신하고 뭐 마음가짐 이런 거는 잘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선에서 이제 그쳤는데, 순빈봉 씨 정말 그야말로 엽기적인 그녀예요. 일단 술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 방에 술을 숨겨서 놓고 막 마시고 취해서 궁녀에게 엎혀 다닐 정도. 술이 모자라면 사가에서까지 공수해서 마셨다고 하고. 근데 이게 세종이 참 이것도 참, 왜냐하면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뽑은 며느리였기 때문에. 외모까지 신경 쓰면서 간택을 했지만 문종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문종을 불러가지고 좀 잘 지내봐라. 그러면서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침실의 일까지 어찌 자식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가장 이때도 바라던 게 뭐예요? 자식이죠. 특히 아들. 그 세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왕위를 또 계승할 수 있는 손자를 원했는데, 이 순빈봉 씨도 자식을 낳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종이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자도 후궁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생산을 위해서 후궁 3명을 선발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단종의 생모가 되는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이때 순빈봉 씨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가 이제 어쨌든 세자빈인데 후궁까지 들어오면 우리 당연히 견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궁녀를 불러다 뭐 때렸다는 기록이 있고, 후궁 권씨가 이때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권씨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이제 쫓겨날 거라고 막 소리를 지른 그런 기록도 보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더 엽기적으로는 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임신 자작극을 벌여요. 그래서 저는 이 순빈봉 씨의 사례를 보면 요즘 우리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많은데 그 자체가 막장 드라마예요. 세종이 처음에는 되게 기쁘죠. 진짜 이제 며느리가 임신하니까 거처도 이제 왕비전으로 옮겨 주었는데 한 달 만에 유산했다는 소식. 알고 보니까 가짜 임신, 뭐 상상 임신 뭐 이런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폐출당하는 엄청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자빈이, 즉 순빈봉 씨가 소쌍이라는 궁녀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동침을 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또 계속 퍼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교 국가에서 동성애가 이게 당연히 허용이 되지도 않고, 왕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엄청난 스캔들로 비화가 됐고, 소상을 잡아다가 이제 문초를 하니까 이게 다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두 번째 세자빈 순빈봉 씨를 폐출하면서 1436년 11월에는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발표해요. 그런데 세종이 바로 이렇게 문종의 세자빈 2명 폐출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아들의 며느리까지 쫓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 폐출 전문 뭐 이렇게 돼버리셨는데, 바로 4번째 아들 이명대군, 그리고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부인들이 쫓겨나요. 먼저 이 집안은 상당히 좋았어요. 개국공신 남제라는 인물의 증손녀였고, 남지의 딸 의령남 씨와 혼인을 했는데 바로 2년 뒤에 이제 병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 남씨 부인이 12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하고 혀가 심이 짧고 뭔가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폐출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때는 소원왕후도 반대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자꾸 왕실에 이런 이혼 상황들이 발생하면 부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종이 관철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의 부인, 바로 우리 송씨 부인이 있었는데, 역시 혼인한 지 5년 만에 병이 있다는 이유로 쫓아냈는데, 송씨 부인 같은 경우는 영흥대군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흥대군은 나중에 다시 송씨를 찾아가서 재혼을 한 거죠. 문종의 세자빈 2명, 그리고 임영대군, 영흥대군까지 해서 이 4명의 며느리,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기록입니다. 2명의 세자빈을 쫓아내니까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기에는 힘들다 해서 바로 후궁 중에서 승진을 하는, 그렇게 해서 3번째 세자빈으로 간택된 인물은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권씨였고요. 이 현덕왕후 권씨는 경혜공주, 이 단종의 누이를 낳은 출산 경험도 있으니까 이렇게 뽑힌 권씨가 세자빈이 되고 난 5년 후에 출산한 아들이 바로
단종입니다. 이 문종이 28살에 얻은 첫 아들이자 아버지가 세자인 문종, 할아버지가 세종. 그야말로 단종은 엄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씨가 단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바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세자빈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다시 세자빈을 간택을 하거나 이렇게 또 뽑아야 되는데, 문종은 2번의 이혼과 1명의 부인의 사망. 그래서 이런 결혼에 뭔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세자빈 사후 5년 후인 1446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시니까 보통 이런 삼면상 기간 중에는 혼인을 잘 하지 않아요. 이 4년 후에는 1450년 또 아버지 세종이 돌아가시네. 그러다 보니까 혼인할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 되었을 때 왕비가 없었던 인물이 문종이다. 물론 현덕왕후가 나중에 왕비로 추존이 되기는 하지만 현역으로 제위하실 때 왕비가 없었던 인물이었다. 문종은 또 유약한 왕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왕이 되긴 했지만 2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너무 몸이 허약하셔가지고 왕 되시자마자 돌아가셨던 거 아닌가. 근데 앞에 자료에도 보셨지만 문종은 체구력도 좋고 허약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종의 사인 역시 종기거든요. 이 조선시대 왕 중에 종기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왕이 되게 많아요. 효종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그때는 뭐 의학 수준이 지금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종기는 이제 과로가 뭐 어떤 원인이 되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고, 과로는 또 조선왕의 뭐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 세종도 과로로 되게 힘들어 하셨죠. 그럼 원래 병약한 왕도 아닌데 그런 문종이 이렇게 또 갑자기 돌아가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연이은 국상이 큰 원인이 되었다. 문종은 어머니 소원왕후 심씨가 1446년에 상을 당했으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셨겠죠. 아버지 세종이 또 연이어 돌아가시고,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역시 세종처럼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신하들이 말리기까지도 했지만 요령 부리지 않고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스타일이 정말 효심이 지극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문종을 원래 우리가 보면 묘호 중에 후보 중에 효종도 있었어요. 이때 문종이 효종이 되었다면 북벌한 우리 효종은 효종이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문종 하면 왕으로서도 2년 정도밖에 제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업적이 없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세자 시절 29년 거치면서 그 세종 말년에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은 세종이 정말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 말년의 업적들 상당수는 문종이 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세종 시대에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작품들이 문종 때 완성이 돼요. 대표적으로 역사책인 고려사와 고려사조료가 문종 때 편찬이 되게 되고, 세종의 업적으로 남아있는 사군육진개척. 사군육진개척할 때 화차가 결정적으로 그 여진족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우는데, 이 화차 개발도 문종의 업적이다. 지금 최근의 연구에서는 추구기도 문종이 발명을 했다. 그리고 실제 문종은 세자 시절을 통해서 상당히 준비를 했고, 아버지 세종을 꼭 빼닮아서 백성들의 어떤 삶의 질 개선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매우 해서, 그래서 실록에도 문종이 돌아가셨을 때 백성들이 슬퍼함이 세종 때의 상사보다 더하였다라는 기록도 보여요. 그만큼 문종이 잘했다라는 거죠. 문종이 왕이라는 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국상에 올인을 하지 않았다면 문종의 시대가 좀 더 길었고, 세종에 이어서 세종 문종 시대가 많은 그 성과들을 창출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종은 어떻게 보면 세종이라는 주연을 빛내준 감초 같은 역할을, 명품 조연이라 할까요? 세종 시대 하면 우리가 항상 달로 비유하면 보름달, 환한 보름달, 한 백성들에게 교화를 비춰주는 그런 보름달을 만드는데 사실 문종의 지분 또 상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억되는 문종의 모습은 두몸달 정도?
그러나 보름달을 만들어준 게 바로 또 그분 딸이라. 이런 그 문종 시대는 세종 시대에 가렸지만 문종이라는 왕이 했던 업적과 역할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또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